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유했던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은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못 사는 축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가난 속에서 커온 아이, 그게 저였어요. 전 그림 그리는 일이 참 좋았어요. 학교 다닐 적에 미술 선생님께 넌 참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이렇게 종종 칭찬도 받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비싼 붓이나 유화 물감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연필만 있어도 제가 그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그릴 수 있으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늘 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초록 잔디가 널따랗게 있는 마당 있는 집. 그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예쁜 꽃덤불과 나무들, 그리고 파란색 커다란 대문, 그 안에 있는 하얀색 2층 집. 우리 집은 늘 시장통에 있는 상가와 붙어 있는 2칸짜리 방이 전부인 그런 집이었거든요. 엎드려서 스케치북에 제가 살고 싶은 집을 그리다 보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꿈꾸던 일이 정말 저에게도 찾아온 거 있죠.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림 그릴 줄만 알았지 이렇게 글을 써본 일은 잘 없는데 제 사연이 채택될진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 채널에서 소개가 되지 않더라도 지나온 제 세월을 추억하는 동안 내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강원도의 한 마을에서 1남 2녀에서 둘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자벽부라고 하는 공사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별다른 기술 없이 잡다한 일을 다 하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런 일을 하시기엔 습관 속 어깨 탈골이 있으시고 허리와 관절이 전체적으로 안 좋으셨죠. 아버지는 늘 저희 자식들에게 기술이나 배우라고 학교 공부 별거 없다고 공장이나 일찍 취직하라는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선 목수건, 시멘트 작업자건, 지게차 운전수건, 뭐라도 기술이 있으면 본인보다 훨씬 대우받고 일급이 좋아서 자식들이 그런 직업을 했으면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요즘 엄마들은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의사, 판검사 같은 전문직이나 대기업에 가라고 자식들에게 얘기할 텐데 저희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그게 다 못 배우신 분이라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의 눈높이에서는 기술자가 최고니까요. 저희 엄마는 몸이 늘 편찮으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가끔 남의 집 파출부일도 하곤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늘 집에 누워 계셨어요. 많이 아프셨나 봅니다. 어떤 병이 있으셨는지 자세히 얘기는 못 들었지만 늘 기침도 하고 각혈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엄마는 결핵 같은 질병에 시달리신 것은 아니었을까 싶네요. 첫째 오빠는 집안에서 가만히 지내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는 늘 나가서 놀러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가끔씩 싸움도 하고 다니고 학교 공부는 뒷전이고요. 아버지의 성화 탓에 공고를 졸업하고 어떤 공장에 바로 취업했어요. 취업했던 한 공장에서 계속 잘 다니는 것 같지는 않았죠. 그래도 늘 무섭고 어디로 튈지 모르게 방황했던 오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꽤나 진득하게 공장에 다니며 돈을 벌었어요. 제 밑에 여동생은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우리 집을 참 지독히도 싫어했어요. 아버지나 저나 오빠랑 같이 다니는 것도 창피해했고 자기는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온 공주인 게 분명하다며 자기는 우리 집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했죠. 가난한 것은 저도 싫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랑 오빠랑 동생이 함께 있는 게 좋았기 때문에 이런 동생이 어릴 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똑똑하고 예쁜 제 동생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동생은 늘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다니고 교복도 늘 깨끗하게 빨아서 잘 다려입고 다녔어요. 물론 자기 것만 그렇게 챙기긴 했지만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어찌나 똑부러지게 했는지 동네 어른들이 야는 나중에 커서 변호사 할란가 보다 하고 감탄하셨어요. 하지만 변호사는커녕 동생은 고등학교도 인문계로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즈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늘 일을 하실 수 없는 때였기 때문이에요. 제 동생은 상고에 진학해서 거기에서도 공부를 잘하더니 졸업하고 농협에 취직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너무 잘됐다며 칭찬하시고 우리 동네에서도 경사스러운 일이라며 만나는 사람마다 내 동생과 우리 집을 부러워했죠. 하지만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눈물을 잘 내뱉이지 않던 독한 내 동생이 두 번째로 운 날이에요.
첫 번째는 상고로 진학하기를 결정하던 때였고요. 언니, 나 대학에 가고 싶었어. 정말 대학생이 되고 싶었단 말이야. 은행 직원 말고. 저는 사실 내가 농협에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동생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제 여동생은 능력도 많고 또 꿈도 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집이 가난한 것이 힘들고 싫었지만 그래도 해맑게 잘 자랐어요. 사고뭉치 오빠와 똑똑한 막내 사이에 껴서 다들 저한테 별 관심도 기대도 없었죠. 제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예쁘게 생긴 것도 아니고 그저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잘 웃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엄마는 아프시고 아버지는 주로 밖에 계시니 집에서 해야 할 집안일은 온통 제 차지였어요. 저는 솜씨가 좋아서 이미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설거지며 다림질까지 한 사람의 몫을 통톡히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는 우리 진양이 손이 참 야무져요. 너는 잘 살 거야. 좋은 데 시집가서 남편이랑 시부모한테 사랑받으며 살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착하니까 그럴 테지. 엄마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아버지를 만나 아주 일찍, 그러니까 갓 20을 넘겼을까요? 그때 결혼해서 우리 오빠를 낳았다고 해요. 그때는 손매무새가 야무지지 못해서 음식도 무슨 맛인지 모르고 만드시고 조금만 집안일을 많이 하셔도 숨차고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엄마와 달리 요만한 애가 찌개도 제법 맛나게 끓이질 않나, 빨래도 얼룩 싹싹 지워서 하얗게 빨아대질 않나, 여간 솜씨가 좋은 것이 아니었죠. 이런 걸 보면 제 식모살이는 타고난 운명이었나 봅니다. 내가 이런 집안일이나 할 줄 알아. 라며 집안일을 질색하며 공부만 해댔던 동생과 달리 전 집안일이 좋았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오빠처럼 뜀박질을 쏜살같이 하는 것도 아니었죠. 집안일을 잘하면 엄마가 칭찬도 해주고 아버지나 식구들이 절 인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음식 우리 가족이 맛있게 먹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행복했던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아프시던 엄마가 그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 이후 아버지는 웃음을 잃고 맨날 방구석에서 소주나 마셔댔습니다. 엄마 살아생전에는 사람이 약해서 어디다 쓰겠냐며 구박해대시더니 막상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일도 안 하니 없는 집에 쓸 돈은 더욱 없어지고 사글세가 밀린다며 맨날 집주인이 와서 소리소리치고 집을 들쑤셨어요. 오빠는 맨날 밖으로 나가 다니며 집에 안 오고 저 혼자 집주인 할머니께 죄송하다며 허리를 굽혀대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날들 속에서 정말 하늘도 무심하죠.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불구의 몸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날 밤 고주망태로 동네에 술을 사러 돌아다니다가 발을 헛디뎌 하천 밑으로 굴러 떨어지신 거예요. 그날은 장대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빗소리에 아버지의 비명소리도 도와달라는 외침도 묻혀버린 거죠. 아버지는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하천 및 갈대 속에서 겨우 기어나오셨지만 다리를 못쓰게 되어버렸습니다. 일용직하는 아버지가 다리까지 성치 못하게 되니 우리 삼남매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공장에 취업해서 다니고 있는 오빠가 있었지만 성실하게 저희를 모두 다 건사하기에는 봉급도 빠듯하고 또 저희 오빠가 그런 위인까지는 못 되었던 거죠. 이제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으니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졸업도 못하고 그만둘 처지였어요. 전부터 집에 자주 놀러오시는 우리 옆 동네 사는 엄마의 친한 이모가 계셨어요. 그 이모가 저희 자매를 참 예뻐하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라며 손을 꼭 쥐고 말씀해 주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 얼핏 듣기로는 이모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모는 늘 저와 여동생에게 잘해주시고 또 우리도 병원에서 간호사를 하는 이모가 너무 부럽고 좋았더랬죠. 언니가 늘 저에게 부탁했어요. 언니가 무슨 일이 생기거든 진양이, 진숙이, 얘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요즘은 학교 다닐 때 무상교육이라면서요. 하지만 우리 때는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내는 육성회비가 저희처럼 없는 집에는 너무 큰 부담이었죠.
그때 이모가 나타나서 저희를 구해주신 거예요. 너무나 정말 고마운 이모. 저는 지금까지도 이모를 내 엄마처럼 따르고 지내고 있답니다. 그렇게 이모 덕에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모를 따라서 간호조무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새하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저에게 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또 제가 간호사 일을 하며 돈을 벌면 제 동생 대학교도 보내줄 수 있지 않겠어요.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이모가 추천해주신 동네 의원에서 저는 간호 일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병원 간호사 언니 밑에서 병원 청소나 약품 등 정리하는 일 같은 허드렛 일 위주로 하며 일을 익혔고, 야간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을 다녔습니다. 각종 양품이랑 병원 도구 등 외우고 익혀야 할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허투루 하겠어요. 저는 공장 월급의 반도 안 되는 봉급을 받으며 간호사 언니한테 매일 혼나가면서도 병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딸리지만 퇴근하고 밤 늦게까지 밥 먹으면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 똥 쌀 때까지도 매일 책을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다녔다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살며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그만 생기고 맙니다. 그날은 제가 병원 당직이어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언니 모두 퇴근하고 병원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되었을까요? 갑자기 병원 문으로 어떤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금 병원 업무 끝났습니다. 제가 팔을 다쳐서. 병원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남자는 병원 안을 두리번거리며 둘러보면서 그냥 쓱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가 모두 퇴근해서 진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럼 여기 아가씨 혼자란 말이죠? 그때 희번뜩거리는 남자의 눈빛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남자에게 병원에서 몹쓸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막 20살인 저는 제대로 된 사랑도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짐승같이 모르는 남자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 전 너무 무섭고 슬픈 마음에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모는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제가 무단으로 결근한 지 며칠째라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급히 찾아왔습니다. 진양아,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네 꼴이 왜 이런 거야? 이모, 나 이제 못 살아요. 나 어떡해요? 험한 꼴을 당했던 제 이야기를 듣고 이모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셨습니다. 이모는 우리 오빠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둘이 그 못된 놈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몇 시간 뒤에 저에게 몹쓸 짓을 한 그 놈을 끌고 와 오빠와 이모가 집을 들어왔습니다. 그 놈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 오빠에게 이곳저곳 엄청 두들겨 맞은 모양이었어요. 이 새끼야? 이 새끼가 너한테 그런 짓 한 거 맞아? 저는 다시 본 그 남자의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어 눈길만 흘끌거리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는 다시 그놈의 배를 주먹으로 퍽퍽 2대를 쳤습니다. 그놈은 으억하며 아픔을 참지 못하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딸 어쩔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요즘 분들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옛날에 여자가 그런 일을 당하면 경찰에 가서 신고하는 일은 흔하지 않았어요. 소문이 나버리면 이미 몸을 내어준 여자는 그 동네에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놈은 사실 병원에서 일하는 제가 좋았더라며 자기가 데리고 살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식이 뭔가요. 그저 다음날부터 그 남자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20살에 제 꿈도 접고 연애도 못 돼본 채 이렇게 팔려오듯 그 남자에게 시집온 저는 매일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얼마 뒤 이모는 원양금침 이불 한 채를 해서 집에 찾아오셨어요. 진양아, 내가 너 간호사 되고 좋은 남자 소개시켜주고 시집 보내주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그 병원 소개만 시켜주지 않았어도 네 그런 꼴 안 당했을 텐데. 이모가 네 시집 갈 때 꼭 이 원양금침 해주고 싶었어. 이모는 계속 저를 끌어안고 불쌍한 것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전 그런 이모 덕에 죽고만 싶었던 마음을 접고 잘 살아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저를 덮쳤던 그 남자, 아니 이제 제 남편은요.
근처 공장에서 오가다가 병원에서 있는 저를 보고 참 예뻐서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술김에 그랬다며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마당에 같이 잘 살아보자며 자기가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남편이 했던 약속은 조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모진 제 인생에서 남편 복을 바라는 것은 무리였던 걸까요?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서는 자기 없는 사이에 제가 다른 남전네랑 살을 붙대고 된 거 아니냐며 의심을 하는 거예요. 탤런트 유지인처럼 예쁜 것도 아닌 제가 무슨 재주로 매일 다른 남정들을 만난다고 말입니까?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밤마다 잠자리를 그것도 몇 번이나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한 그 첫 경험으로 잠자리가 너무 무섭고 싫었습니다.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지나가는 남자들만 봐도 가슴이 쿵쾅거려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신세가 되었죠. 저는 집이 감옥과 같았고 남편이 무섭기만 했습니다. 도무지 정이 붙지를 않았어요. 그날도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또 저를 손찌검해가며 외출은 했는지 다른 논팽이랑 뭘 한 거냐며 되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며 저를 덮치더니 2번이나 그 짓을 하고는 골아떨어져 자고 있었습니다. 이놈은 남편이 아니라 그저 지 성욕만 채우고 싶어하는 짐승이었어요.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문간에 목을 매달아야 하나 하는 몹쓸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저는 이러다가는 제 손으로 목숨을 끊게 될까봐 결국 야반도주를 하였습니다. 갖고 있는 돈 몇만 원과 옷까지 한 벌만 들고 그대로 달렸습니다. 버스가 다닐 시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걷고 뛰어서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뛰어서 집에서 버스 9정거장쯤 왔을 때인지 새벽 첫 버스가 오고 있었습니다. 버스의 종점은 시외 버스 터미널이었어요. 저는 고향을 떠나 다른 곳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작정 가장 빨리 출발하는 버스를 잡아탔습니다. 그 버스는 춘천행이었고 그렇게 저는 춘천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간호일도 배우다 말았고 고등학교도 가 졸업한 제가 먹고 살 방법은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파출부일 뿐이었어요. 저는 그 일이 싫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가 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별로 고민하지 않고 집에서 숙식이 가능한 입주 파출부 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지내게 됐던 집은 부부와 아이들 둘 그리고 연로하신 할아버지 이렇게 5 식구가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들어서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2칸짜리 방에 살다가 화장실만 2칸에 방이 4칸이나 되는 아파트에 오니 이건 뭐 입이 떡 벌어지더란 말이죠. 부엌 식탁에서 밥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제가 드라마에서 보던 그 아파트에 들어온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 크고 깨끗한 아파트에 오니 저는 잔뜩 주눅이 들어 집안에서 까치발로 조심스럽게 걷게 되는 거 있죠. 다행히 주인 아주머니는 좋은 분 같아 보였어요. 이제 막 학생 티 벗은 어린애 같은데 어쩌다가 남의 집 일을 하게 됐노. 우리 부부가 여기 옆에 해물탕 가게를 해서 바빠요. 진영씨가 우리 애들 밥도 좀 챙겨주고 누워 계신 할아버지도 챙겨드리고 잘할 수 있지? 전 사실 잘 곳도 없는 신세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집에 머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무섭지 않고 좋으니 살 것만 같았어요. 어릴 적부터 5 식구 살림을 도맡아 하던 저였어요. 아저씨 아줌마는 거의 가게 일로 집에서는 잠만 주무시고 국민학생인 형제 아이들은 학교 다녀와서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면 그러면 됐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 집안일을 생각보다 잘 해냈는지 아주머니가 가끔 퇴근할 때 해물탕이랑 부침개 같은 것을 싸오시곤 저를 먹으라고 주셨어요. 우리 집 애기들은 잘 먹지도 않는다며 잘 먹고 살림도 잘하는 제가 이쁘다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돌아가신 엄마랑 고향에 있는 이모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이제 엄마는 못 보지만 이모는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떠나오고 저를 얼마나 찾고 그리워하실지. 그리움에 밤에는 울곤 했지만 그래도 저를 잘 대해주시는 주인 댁과 내 평생 처음 보는 좋은 아파트에서 사니까 나름대로 살만했어요. 저도 이렇게 월급을 열심히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작은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제 동생을 데려와서 같이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더러운 꼴을 당하게 됩니다. 집에 누워 계시던 할아버지가 화근이었어요.
풍이 와서 거동이 불편하신 할아버지를 저는 잘 보살펴드렸어요. 누워 계신 분이라 욕창이 올까봐 하루에 몇 번씩 몸을 수건으로 닦아드리곤 했죠. 그날도 점심을 잡숫고 나서 물수건을 갖고 할아버지 팔을 닦아드리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껴안으시는 겁니다. 예쁜 가지나야. 자식도 다 필요 없고 니랑 살면 안 되겠나. 나 돈 많다. 이렇게 제 귀에 속삭이고는 더듬더듬 손으로 제 가슴을 찾는 게 아니겠어요. 소스라치게 놀란 저는 할아버지를 밀쳐버리고 집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제 신세는 왜 이러는 걸까요? 짐승 같은 남편에게서 도망쳐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젠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당하다니. 저는 할아버지가 있는 그 좋은 아파트가 이제 싫어졌습니다. 무서워져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갈 곳이 없어 터덜터덜 걷다가 저는 정말이지 춘천호에 몸을 던지고만 싶었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 식구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저는 우리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맞아? 그동안 어디 있었어? 아픈 데는 없고? 그동안 형부가 언니 바람나서 도망쳤다고 우리 집에 와서 행패를 있는 대로 부리고 갔어. 그리고 언니 숨겨둔 거 아니냐면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와서 집을 뒤집는 거 있지? 그런 인간이랑 못 살겠어서 도망간 거지? 언니 잘했어. 아빠랑 오빠는 언니 찾아서 형부랑 합친다지만 난 아니야. 그런 놈이랑 언니가 어떻게 계속 살겠어. 안 그래? 진수가 나 죽고 싶어서 너한테 전화한 거야. 근데 네 목소리 들으니까 네가 너무 보고 싶다. 내가 그동안 남의 집살이 하다가 또 이렇게 더러운 꼴 당하다니 내 신사가 너무 원통하고 더러워서 나 못 살겠어. 여동생은 저를 타이르고 울음을 진정시키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춘천으로 와서 이모와 둘이 와서 함께 만났습니다. 이모는 저를 보자마자 뛰어와서 안으며 등을 손으로 토닥거려가며 울었어요. 우리는 서로 만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간 제가 지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렇게 기운을 차리고 나서 저는 이번에는 남자 식구가 없는 집을 찾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엄마와 두 자매가 사는 집에서 급히 파출부를 구하고 있다고 해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린데 집안일을 할 수나 있으려나? 내가 베테랑 아줌마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걸 데려왔네. 첫 만남부터 주임 아주머니는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집도 낡고 허름한 주공 아파트에 방이 2칸뿐이었어요. 제가 지낼 방이 없어 주방 바닥에 요를 깔고 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 셋이나 되는데 왜 입주 가정부가 필요할까 의아했는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40대인 주인 아줌마와 제 또래 나이의 언니, 고등학생인 동생인 딸내미들까지 모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게으른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어찌나 옷이며 화장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지 외출을 하고 난 뒤 집은 정말이지 폭탄을 맞은 것 같았어요. 집안일에 도 같은 저도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주인 아줌마는 남편과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와 딸들 양육비로 생활비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젊고 건강한데 나가서 별다른 일도 하지 않아 보였어요. 가끔 밤에 옷을 빼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서 외출하고 자정 무렵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딸들이 하는 얘기로는 돈 많은 어떤 사장님과 연애를 하는데 그 집 부인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지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긴 작은 아파트지만 해야 할 일은 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우선 세 여자가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제 할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아침 8시도 있고 10시도 있고 심지어 정오를 넘기고서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저는 그들이 제각기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밥을 차려내야 해서 하루에 몇 번이나 상을 차리고 치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 일과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딸 도시락을 싸는 것으로 시작해서 밤까지 세 여자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온종일 바쁘게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왼종일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통에 빨랫감은 어찌나 많은지요. 속옷과 실크로 된 옷은 세탁기를 돌리면 상한다고 추운 겨울에도 찬물로 손빨래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안일보다는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세 사람이 저를 식모, 아니 그 이하의 취급을 하는 것이었어요. 다들 어찌나 하나같이 인성이 되어먹지 못한 것인지 주인 아줌마부터 저보다 어린 둘째까지 저를 식모라고 불러대며 말은 또 어찌나 버릇없이 기분 나쁘게 하는지요.
주인 아줌마는 자기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화풀이 대상으로 저를 세워놓고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네가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르겠어. 출신도 모르는 천한 것을 우리 집에 들여놓으니 내가 마음이 놓이겠어? 자꾸 이 일 그딴 식으로 하면 월급 한 푼도 못 줄 줄 알아? 이렇게 꾸지람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급기야 저는 뺨까지만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반지 하나가 없어졌다며 다짜고짜 아줌마가 저에게 내놓으라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집이 없는 집이었다고 해도 저는 그런 도둑질은 모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남의 것 훔치진 않아요. 억울한 마음에 저는 아주머니에게 제 할 말을 똑똑히 했죠. 아주머니, 그렇게 제가 의심되면 제 가방과 짐 뒤져보세요. 그렇게 찾았는데도 없으면 저를 의심하신 걸 사과하셔야 돼요. 철썩하고 아줌마는 바로 제 뺨을 갈겼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내 뺨을 때린 적은 없었는데 무슨 일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그대로 서서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어머, 쟤 좀 봐. 진짜 억울한가 보지? 그래도 도둑년들이 원래 연기도 잘해요. 엄마, 반지나 얼른 뒤져보자고요. 하고 두 모녀가 제 가방과 짐들을 마구 풀어 헤쳐놓았습니다. 그렇게 뒤져도 반지가 나오지 않자 이내 제가 다른 곳에 숨긴 모양이라며 둘이 TV를 켜고 드라마를 보며 깔깔대고 보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천박하고 못돼먹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다짐했어요. 암만 내가 남의 집살이 하더라도 사람다운 사람하고 살아야지. 이렇게는 못 산다. 어차피 남의 집살이를 할 거라면 정말 부잣집에서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목대먹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음날 저는 눈이 뜨자마자 인력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너무하셨어요. 저를 그런 집 식모 자리에 보내치는 법이 어디 있나요? 참 난처하네. 미안하네 아가씨. 하도 아가씨가 급히 갈 데가 필요하다고 해서 남은 자리가 그 집뿐이라 그랬어. 그 집 아줌마가 많이 힘들게 했나? 얼굴 보니 대충 사정 나야겠네. 대신 내가 이번엔 좋은 집으로 소개시켜 줄게요. 사장님 정말로 미안하시다면 저 부잣집, 최고로 교육 잘 받은 사람들 사는 진짜 부잣집으로 보내주셔요. 사장님은 난처해 하셨습니다. 그런 곳은 아무나 연결 못 해주는 데다가 전문 가사 도우미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요구한다고 했어요. 저도 아직 젊고 또 그 교육을 받을 테니 좋은 자리가 생기면 제일 먼저 저를 소개시켜주기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 길로 저는 그 막대먹은 집에 들어가서 짐을 싸서 나오면서 처음으로 속 시원하게 퍼붓고 나왔습니다. 저 오늘부터 이 집 일 안 해요. 당신들 인생이 불쌍해서 이번 달 월급은 안 받고 나가줄 테니 돼지우리 같은 집에서 잘 살아보시죠. 제 말에 열이 받은 주인집 아줌마는 눈을 휘번뜩거리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죠. 하지만 힘이 세도 제가 더 세지 않겠어요. 아줌마를 있는 힘껏 밀쳐버리고 제 옷을 탁탁 털고 웃으면서 그 집을 나섰습니다. 인력소 사장님은 종로구에 있는 하우스메이드 학원에서 실습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학원에서 등록하는데 학원비가 글쎄 내가 받았던 월급의 절반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메이드가 무슨 이름이냐고 했더니 영어로 가정부를 그렇게 부른다면서 그날부터 저는 열심히 상류층 집에 가사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배웠던 식으로 하면 부잣집에서는 싫어하고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학원에서는 강조했습니다. 청소할 때 쓰는 세제부터 고급 식기를 다루는 법까지 온통 처음 만져보는 외제 고급 제품이었어요. 무엇보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진심을 다하고 집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절대 밖에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교육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북동, 평창동, 한남동 이런 부잣집이 많은 동네에 처음 가봤죠. 거긴 버스도 안 다니고 높다란 담벼락 안에 별세상인 집들이 가득한 동네였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그런 동네들과는 영 딴판이었죠. 몇 차례 면접 끝에 성북동에 있는 한 부잣집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한다고 연락이 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그냥 부잣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부잣집, 선대부터 가업을 이어올 알만한 회사의 회장님 댁이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하고 탄성을 내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의 정원은 그냥 대공원이었습니다. 아니, 더욱 멋졌죠.
각종 나무와 풀들이 조각상처럼 정원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연못과 분수대까지 보였죠. 그리고 그 안에 몇몇 정원사들이 땀을 흘려가며 조경을 분주히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걷다 보니 정원 안쪽에 건물 두 동이 보였습니다. 한 곳은 회장님 부부와 자녀분들이 오실 때 쓰시는 안채, 그리고 다른 한 곳은 회장님의 모친과 회장님 서재 등이 있는 별치였습니다. 말이 그래 그렇지 그냥 무슨 미술관 같은 건물 두 동이 있는데 그 전체를 회장님 댁 가족이 쓰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안녕하세요. 내가 이 집 안주인입니다. 업체에서 좋은 성적으로 교육을 이수했다고 사장님의 추천이 있어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결혼은 하셨나요? 아, 네. 결혼은 안 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까지의 추잡한 사연을 알게 되면 이런 집에서 그대로 저를 내칠까봐 두려웠죠. 그리고 저는 그 인간과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결혼 안 했으면 호칭을, 그래요. 미스 박이라고 부를게요. 사모님은 정말 눈이 가는 예쁜 얼굴을 가졌습니다. 탤런트 장미희를 닮은 갸름한 얼굴에 길고 쭉 뻗은 예쁜 눈, 희고 고운 피부를 가졌죠. 몸매는 어찌나 날씬하신지 애도 안 낳은 저보다 더 야리야리하니 참으로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모와 달리 목소리는 단단하고 엄격했습니다. 사모님, 두통이 있으신데 이런 일쯤은 저에게 맡기시고 쉬십시오. 미스 박 따라와. 아, 사모님보다 더 무섭고 사납기까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모두 이 실장이라고 부르는 이 집 모든 하우스메이드들의 책임자죠. 다른 사람들은 고향에 따라서 상주댁이나 미세스 김 이렇게 부르는데 자신만은 꼭 이 실장이어야 한다고, 아래 것들이나 저런 호칭을 쓰는 거라며 어쩌다 누가 하만댁이라고 하면 몸서리를 치게 싫어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이 실장님을 따라서 직원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스 박, 네가 여기서 제일 어리고 미숙하니까 앞으로 이 집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은 나에게 보고하고 나에게 질문해. 여기서는 입단속이 제일 중요한 거 교육받았을 거야. 네 입 조심하고. 이 실장님은 얼굴을 제 바로 앞까지 들이밀면서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맡은 일은 별채에 머물며 회장님 모친이신 큰 사모님을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배웠을 때 큰 사모님의 연세는 68세셨죠. 별채에 가서 큰 사모님께 인사를 드렸을 때 큰 사모님은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거동이 불편한 몸이셨어요. 큰 사모님은 뇌경색으로 5년 전부터 거동이 불편하시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특히 치매가 있는지 자꾸 원래 계시던 안채에 오려고 하시는데 사모님이 싫어하시니까 조심해. 몸도 안 좋지만 정신도 온전치 않으니 뭐 너 같은 애송이가 맞는 게 제일이지. 헌데 시장이나 어디 다른 데 나가서 큰 사모님 얘기 퍼뜨렸다간 내쫓길 줄 알아? 이 집에서 큰 사모님은 제대로 대접을 못 받치는 눈치였어요. 아무리 편찮으셔도 그렇지 명색이 가장 큰 어른이신데 사모님이 효부는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무서운 안채 사모님보다 오히려 큰 사모님을 모시게 되어 마음이 편했습니다. 우리 큰 사모님은 마음도 정말 넓고 따스한 분이었어요. 저는 받은 지시사항대로 큰 사모님의 약을 챙겨드리고 목욕 등 위생관리, 특히 식사를 하실 때 늘 옆에 붙어서 큰 사모님, 이 반찬은 입에 맞으세요? 요즘 봄철이라서 쑥향이 그만이에요. 저 어릴 때도 엄마랑 쑥 캐고 다녔는데 이 도다리 쑥국에 밥 비벼서 한 번만 드셔보세요.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가며 큰 사모님의 친구가 되어드렸죠. 우리 진영이도 한 입 먹어봐라. 나는 소화가 안 돼서 많이 못 먹어. 니부터 먹으래. 그래, 니는 엄의 생각 많이 나나? 내도 그렇다. 나이가 들어도 엄의 생각은 늘 나는 게라. 그렇게 큰 사모님은 그런 저를 예뻐하셨어요. 이 큰 부잣집 집안일도 익숙해지고 더 좋으신 큰 사모님과 이렇게 잘 지내는 지금의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월급은 또 얼마나 많게요. 지난번 그 악독한 새 모녀 집에서는 월급 60만 원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여기서는 3배가 넘는 돈을 매달 꼬박꼬박 제 통장에 들어왔죠.
저는 건사할 자식도 없고 쓸 데도 없어서 이 돈 중 얼마를 아버지에게 보내드리고 또 나중에 여동생 시집 갈 때 해줄 예물비 적금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평탄하던 어느 날 저는 가슴 철렁할 일을 겪었습니다. 큰 사모님이 안채 사모님 방 복도에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한 겁니다. 코랑 가슴에 귀를 대어보니 숨 쉬는 것도 약하셨어요. 바로 전담 의사를 불러 위기를 넘겼습니다. 소식을 듣고 사모님과 이 실장이 왔습니다. 미스박,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어머님이 안채에서 그것도 내 방 앞에서 쓰러져 있던 거야? 내가 넘어오지 못하시게 하라고 그렇게 주의 주지 않았나?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쓰러지신 게 걱정이 된 게 아니라 안채 자기 방으로 오신 것이 더 그녀에게는 놀랄 일이었나 봅니다. 사모님, 아무래도 큰 사모님이 예전에 쓰시던 방이라 자꾸 착각해서 한동안 안 그러시더니 또 제가 미스박 단단히 혼내겠습니다. 미스박, 내가 뭐라고 했죠? 빈 티에 못 배운 티가 나도 그렇지. 이런 지시 하나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 실장님, 사모님, 제가 그건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큰 사모님이 쓰러지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큰 사모님 건강을 회복할지. 이런 건방진년? 그때 제 눈앞에 별이 보였습니다. 글쎄 이 실장이 제 머리통을 손바닥으로 내려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사모님은 고사와다는 듯 웃으며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어머님 앞에서. 그때 회장님이 방으로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그 모습에 사모님과 이 실장은 눈동자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당황했습니다. 미스박 얘기가 틀린 것이 없지 않소. 쓰러지신 어머님 앞에서 지금 두 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게요? 어머니가 걱정도 되지 않소? 회장님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은 뒤 30년 넘게 잘 경영해서 지금의 큰 기업으로 만드신 자수성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집안에서 별 다른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럼 회장님이 이렇게 사리분별할 줄 아는 효자인 것을 저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드렸습니다. 회장님, 제 잘못입니다. 큰 사모님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송구하지만 제 청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느꼈어요. 큰 사모님이 위중하실 때 응급처치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6년 전에 간호일을 배우다 말았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그 일을 좀 더 배워서 큰 사모님을 지켜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되먹지 못한 소리야? 그런 어려운 일을 고졸이 네가 어떻게 한다고? 지금 집 나가서 논땡이 부릴 속셈이지? 일리가 있군. 그래, 내가 허락하고 학비 지원해 줄 테니 열심히 배워보시오. 자네만 믿네, 미스박. 사모님과 이 실장은 말도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던 것을 회장님은 단칼에 잠재웠습니다. 이날 이후로 간호조무사 자격 공부를 저녁마다 학원을 다니며 배웠습니다. 그렇게 3년 만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어요. 큰 사모님이 매일 맞으시는 당뇨 주사와 간단한 메디컬 체크 등은 제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번처럼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도 제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니 이제 안심이었습니다. 제가 이러는 동안 사모님과 이 실장은 왜인지 저를 더 싫어하고 못마땅해했죠. 같이 일하는 청주댁 얘기로는 이 실장은 젊고 능력도 인정받는 제가 자기 자리를 깨찰까 두려운 눈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사실 후처였어요. 본처인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 회사끼리 합병하면서 그 회사 회장 딸이라 여기에 시집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나무인의 성격에 큰 사모님이 건강하실 때에도 며느리 노릇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큰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거등이 불편하게 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회장님 사이가 틀어져서 더욱 큰 사모님을 미워하고 없이 여겼다고 합니다. 정말 나쁜 여자죠. 안주인인 자기 말에 벌벌 기고 눈치 봐야 하는데 오직하게 큰 사모님만 챙기니 제가 더욱 미웠던 거겠죠. 거기에 회장님이 은근히 저를 믿고 챙기시는 기색을 보이니 이제 단단히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대문 보안실에서 행패 부리는 취객이 있다고 신고가 전해왔습니다. 그 남자는 이 집에서 일한다는 마누라 박진양을 찾으러 왔다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사모님에게 미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죠. 이 일로 사모님과 이 실장은 거짓말하는 저를 그냥 둘 수는 없다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며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이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모시는데 처녀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지 않소. 호작상 미혼이니 미스박이 거짓말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라며 큰 사모님 모시는 일에 더욱 전념할 것을 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모님은 제 뜻대로 되지 않자 위스키를 마시며 담배를 피워댔습니다. 호 회장님의 호의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전 남편을 비서실장이 따로 만나 돈 2천만 원을 주며 저와 인연을 끊고 살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다시 찾아온다면 그땐 깜빵에 보내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말이죠. 정말 그 이후로 그 남자를 만나지 않았고 늘 남편이 찾아올까봐 두려웠던 저는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욱 제 모든 힘을 다해 큰 사모님을 모셨고 그 지나간 세월만큼 까맣던 제 머리는 흰머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지도 어느덧 20년이 다 되었고 이제 중년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죠. 이제 저의 행복한 삶도 끝나게 되었어요. 제가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한 큰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 큰 사모님이 가시기 전날 밤에 당신 이부자리를 살펴드리던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죠. 진양아, 내 딸보다 귀한 진양아. 그동안 네가 나 때문에 참 고생이 많았구나. 젊고 푸릇하던 네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으니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내 손발이 되어줘서 고마웠다. 네 덕에 나는 참 행복했구나. 그 말씀에 감격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것을 겨우 참고 큰 사모님이 잠이 드실 때까지 가슴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그 곤히 자고 계신 모습으로 숨을 쉬지 않고 계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크게 울고 더 깊이 좌절하고 슬퍼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이 감옥 같은 궁궐에서 오로지 제 마음의 안식처는 큰 사모님이셨고 큰 사모님 역시 저를 의지한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였기 때문이에요. 큰 사모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저는 온 힘을 다해 편안히 모시고자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거만 떨더니 이제 끈 떨어진 갓신세 다 됐네? 이 실장은 이런 슬픈 날 뭐가 좋은지 희죽거리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달려들어 눈썹을 뽑아오리고 싶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사모님은 저를 불렀습니다. 사모님은 저보고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큰 사모님이 안 계신 이 집에 더 이상 지내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바로 제 짐을 챙기고는 이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까지 걸어 나오면서 눈이 내리더군요. 그 눈을 맞으며 저는 20해의 세월 동안 이 집에서 울고 울었던 날들을 기억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리의리한 이 집이 좋았던 철없던 20대에서 이제 맘들 곳이 없어 나오니 그 집은 그저 껍데기만 큰 텅 빈 집과 다를 게 없더군요. 공허하고 헛헛한 마음 한편 후련한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와서 저는 이모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신 저는 이제 친정이라고는 이모밖에 떠올릴 수가 없더군요. 이제 환갑이 넘은 이모는 누구보다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저는 이모랑 같이 한 이불을 덮고 누워서 그간의 세월을 이야기하고 큰 사모님이 대해주신 따뜻한 기억을 함께 나누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큰 사모님을 잃은 슬픔을 이모와 지내며 조금씩 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회장님 댁을 나오던 날처럼 눈이 펑펑 내리던 아침이었죠. 우리 이모 집 앞에 각이 진 크고 빛나는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 차는 바로 회장님의 차였어요. 회장님은 저를 보시고는 차에 타라고 한마디만 하시고 아무런 말씀 없이 계셨습니다. 어딘가로 가는 차 안에서 회장님과 단둘이 조용히 있으려니 저는 너무 어색했지만 회장님의 뜻이 있으시려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차는 경기도 양평의 한 호숫가에 보이는 시골 마을에 멈춰섰습니다. 회장님이 차에서 내리시는 것을 보고 저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선 제 앞에는 바로 제 그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려왔던 새하얀 2층 집이 눈앞에 있었어요. 마당은 눈을 맞아 새하얗게 되었다는 것이 다를 뿐 늘 마음이 힘들 때면 방바닥에 엎드려서 그려왔던 제 꿈의 집이 바로 그 앞에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미스박이 내 수족처럼 도와주는데 해줄 것이 별로 없다고요.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믹스박이 잘 지낼 수 있게 보살펴달라고 제게 부탁까지 하셨죠. 어느 날 믹스박이 이런 집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내가 장난스럽게도 한 장 몰래 감춰뒀다가 건축가에게 지시했죠. 이런 멋진 집을 실제로 지어보라고. 이 집은 당연히 믹스박의 집입니다. 그동안 우리 어머니를 자식인 나보다 더 잘 보살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회장님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한 기업의 회장으로 그토록 과묵하고 자신을 내치지 않으셨던 그분이요. 회장님은 제 손을 잡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저의 집을 구경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거나 불편한 곳은 비서실장에게 바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고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미스박, 혹시 불편하지 않다면 내가 여기에 가끔 별장처럼 와봐도 되는지. 당연하죠, 회장님. 저와 회장님이 함께 지은 집인걸요. 큰 사모님이 자주 드셨던 따뜻한 보이차 놓고 있을게요.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저는 그렇게 웃으며 회장님을 보내드렸습니다. 한평생 남의 집살이를 하던 저는 이제 오로지 저만의 집을 청소하고 꾸미며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한평생 남의 집살이를 하던 저는 오로지 이제 저만의 집을 청소하고 꾸미며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의리의리하기만 할 뿐 사람이 온기가 없는 그런 회장님의 댁이 아니라 아름다운 호숫가가 보이는 푸른 정원에서 강아지 2마리가 뛰노는 그런 집에서 말이죠. 현재 저는 우리 이모와 텃밭에서 쌈채소와 파와 배추를 심어 수확해가며 정말이지 소소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열심히 착하게 살다 보니 로또보다 더한 행운이 찾아와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네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꼭 좋은 일은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늘 좋은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제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를 꽤 먹을 만큼 먹은 여자입니다만 휴대폰으로 유튜브 구경하면서 사연 듣는 나름 세련된 취미를 가지고 있죠. 제 이야기를 용기 내서 꺼내보는 만큼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엔 결혼들을 워낙 늦게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저 젊을 적에는 그림이 영 딴판이었는데요. 저 역시도 결혼을 일찍 한 편이었어요. 사실은 저와 남편이 교제를 하는 것을 당시 양가에서는 탐탁지 않아 했는데 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서는 바람에 홀라당 결혼을 해버렸지 뭐예요. 제가 맹세하고 말씀드리는데 의도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늘이 점지해준 귀한 생명이라 여기며 소중한 아기와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희를 당시 결혼하게 했던 소중한 생명, 저희 첫째는 아들이었어요. 그 후로는 나이 터울 크게 태어난 딸을 저희가 안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저랑 남편을 많이 속상하게 했었네요. 특히나 아들의 사춘기 시절 얼마나 눈물로 밤을 지새웠는지 몰라요. 아들이 엇나가고 반항기가 심했던 건 부모의 역량이 부족했던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죄책감도 들었고요. 반항기 강했던 아들은 자기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더 그랬고요. 남편은 나는 저 녀석 포기했다고 선언했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악화된 관계였는진 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아들을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를 했고 뒤늦게 아들은 정신을 어느 정도 차리고 공부하려고 노력했지만 성적이 잘 나오진 않았어요. 대학을 전문대로 갔고요. 지방의 이름 모를 4년제 대학에 가는 것보단 나름 알아주는 학과가 있다는 전문대를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죠. 아들은 대학 안 나와도 되는 세상이라고 했지만 부모로서 욕심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왕이면 아들이 대학이라는 걸 갔으면 했거든요. 엄마인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그랬을지도요. 전문대 나오고 군대 다녀오고 그 다음 아들은 또 방황했어요. 정식 취업 준비를 하다가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길 반복했죠. 그때 아들이 술에 취해서 한 말이 있었어요. 어차피 피똥 싸면서 노력해봤자 아버지 엄마가 일어놓으신 것엔 제가 못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부모 재산에 기대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이, 남들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게 소원일 텐데 난 이미 이뤘으니 다 된 거지. 그때 남편이 아들의 귀싸대기를 한 대 날려버렸죠. 옆에서 저는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고 남편은 싸늘한 눈빛으로 아들에게 선언했어요. 널 진작 포기한 지 오래였지만 이 정도로 최악이라는 것에 놀랐어. 너 같은 놈에게 물려줄 재산 따위는 한 푼도 없어.
너에게 줄 바엔 모조리 10원 한 장까지 전부 사회에 환원할 거야. 그러자 아들은 충격을 받아서 술이 깨고 난 다음에도 계속 멍하게 있었고요.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전 일부러 달래주지 않고 강하게 나갔어요. 남편이 제게 아들을 감싸주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탓도 있었고요. 저희 부부는 일찍이 부동산에 눈이 뜨여서 투자까지 성공한 경우였고, 그래서 70억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허나 자식들이 자기 힘으로 사람 구실하며 사는 게 우선이란 게 남편의 오랜 뜻이었죠. 마음을 고쳐먹은 아들은 군대에서 친해졌다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더니 공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딱 1년 틀어박혀서 일만 하고 돈만 벌더니 사람이 달라져서 나왔고요. 그 후로는 여러 일자리를 알아보며 자기 적성을 찾더니 식당, 카페 같은 가게마다 뭐 적립이라는 걸 하는데 그런 걸 만지고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들이 그랬는데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용돈도 아껴 써가며 돈 관리하는 자기 동생을 보고서 스스로가 부끄러웠대요. 아들은 예전에 그 허파에 바람 들어갔던 걸 싹 다 빼냈고 부모님께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다면서 자기의 목표를 삼았어요. 절대로 저희 부부에게 손 안 벌릴 거라고 맹세를 하더군요. 잘도 그러겠다면서 남편은 코웃음 쳤지만 내심 그런 아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걸 전 알았답니다. 아들이 개과천선해서 열심히 살고 딸이 명문대에 입학했을 때 남편의 건강이 악화된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에게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자식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이 들더군요. 아들 또한 자기 아버지를 자기 결혼식장에서 보고 싶어 했고요. 그렇게 당시 아들과 연애하고 있었던 아가씨가 저희 집안에 시집왔고 저는 며느리가 생겼어요. 며느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얹을 게 없는 평범한 집안의 차녀였어요. 인상은 수수했으나 얼굴에 스치는 표정에서는 새침하다는 느낌이 강했죠.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병환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기에 전 두말할 것 없이 며느리를 고마운 마음으로 포용했어요. 우리 집안의 식구로 와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 곁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든든하게 지켜주겠니? 정말 네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로 느껴지는지 몰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연애할 때보다 더 알콩달콩 잘 지내면서 어머님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장남이 결혼하고 살림 차리는 것까지 다 보고 나서 남편은 먼 여행을 떠났어요. 마지막 곁을 지켜줄 수 있음에 감사했네요. 딸은 대학 졸업하자 취업을 외국으로 해서 출국길에 올랐고요. 그래서 아들은 제가 적척할까봐 노심초사했어요. 어렸을 때 자기가 하도 속을 썩였으니 이제라도 효도를 하고 싶다는 아들의 말에 제가 말이나마 고맙다며 흐뭇해했었습니다. 아들은 업무 특성상 여러 지역으로 출장 가는 경우가 잦았기에 제 곁에 매번 있어줄 수 없어서 더 그렇게 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게는 며느리가 대신 있었으니까요. 가족들 없어서 외롭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었죠. 며느리는 어느 디자인 사무실에서 원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내부 사정이 생겨서 결혼 후에 퇴사를 하게 됐어요. 디자인 일감을 몇 개씩 받아서 당분간은 집에서 작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집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 획기적인 것 같아서 우리 며느리 멋지다고 응원해줬었네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론 고부관계가 처음엔 무난하고 괜찮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제가 며느리의 눈치를 살살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었던 건 시집온 직후에 시누이들 등살에 밀려서 마음고생했던 시절뿐이었거든요. 경험이 다양하지 않았기에 며느리와 당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점점 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우선 며느리는 기분파였어요. 자기가 기분이 괜찮으면 말투도 좀 애교스럽게 내는 편이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한숨이나 푹 내셨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날씨가 어떻겠냐고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난 그냥 네가 날씨를 미리 알고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니? 제가 기상청이에요? 날씨 안내해주는 기상캐스터라도 돼요? 저도 찾아봐야 아는 건데 그럼 한마디로 저에게 찾아내라고 명령하시는 거나 다름없지 않아요? 제 생각엔 어머님이 직접 찾으셔도 되는 부분 같은데요. 갑자기 돌변해서 그렇게 나오니까 저는 가슴 부근이 막 울렁거렸죠. 얘가 왜 이러나 싶고 아들한테 물어보면 며느리가 다혈질은 아니라고 하던데 그럼 제 앞에서만 이렇듯 가끔 돌변하는 것인가 싶어서 더 심란했고 하여간 며느리 때문에 제가 일상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딸이 있잖아요. 나중에 제 딸도 시집을 가고 누군가의 며느리가 될 텐데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우선은 최선을 다해 며느리에게 잘해줘야지 싶었어요. 제가 며느리에게 잘할수록 며느리도 제 아들에게 잘할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시집살이 당해본 사람이 바로 저였기 때문에 며느리에겐 그런 부담을 안 주고 싶었네요. 하지만 네 마음이 내 마음 같을 순 없는 법이라는 표현이 아주 딱 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작업이라는 걸 끝내고 먹을 걸 사들고 제 집에 왔을 때였죠. 아들이 며느리에게 돈 적게 벌어도 되고 다 상관없으니까 우리 엄마 심심하지 않게 잘 좀 챙겨드려라 라고 당부에 당부를 거듭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며느리는 저랑 종종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그런데 성격이 워낙 돌발적이라고 해야 하나 가끔 툭 튀어오를 때가 있어서 제가 매사에 눈치를 살피며 상대했던 것이고요. 그날도 그런 일상 중이었는데 텔레비전에서 오랜만에 나오는 옛날 가수가 있길래 제가 반가운 마음에 외치고 말았죠. 야, 저 양반은 어쩜 늙지도 않으시네. 아유, 나이는 대체 어디로 먹었을까. 저 사람이 나 국민학교 다닐 적에도 이미 스타였어, 스타. 아, 어머님 시대에는 국민학교였고 나중에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뀐 거였죠? 국민학교라는 단어를 잊고 있었는데 지금 떠올랐네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한 직후에는 문방구에서 파는 공책 앞면에 국민학교라고 적혀있는 것들 많았어요. 미리 인쇄해둔 것들이었나 봐요. 지금 생각하니 추억이네요. 어머님 시절에는 학생들 수 엄청났죠?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도 학생들은 계속 많았어요? 며느리가 무심하게 질문을 날렸는데 그 질문을 받은 저는 대답을 빨리 못하고 잠시 머뭇거려야 했어요. 거짓을 말하는 것도 웃기고 이상한 것 같아서 이내 저는 진실을 알려줬죠. 그게 사실은... 네가 당연히 몰랐겠구나. 내가 중학교까진 못 나왔지 뭐야.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는 진학했다가 금세 후지부지 됐어. 나 살았던 옛날 그 동네에서는 기집애들이면 중학교 안 보낸다는 집들이 꽤 있었어.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줄줄이 공장 가서 일하고 그랬어. 나 역시도 어린 나이에 공장을 갔으니 어쩌면 그때의 시기가 내 안에는 서글픈 한으로 남았을 수도. 아유, 그러나 순식간에 흘러버린 세월 이제는 신경 안 쓰련다. 제가 허허 웃으며 말을 해줬더니 듣던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오묘하게 변했어요. 그러더니 자기 시아버지도 그럼 국민학교만 나왔냐고 묻더군요. 제 남편은 고등학교 공부까지 마친 사람이었기에 그렇다고 알려줬더니 그나마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고요. 며느리의 그런 태도에 저는 기분이 너무 이상해졌고 왜 그러냐고 조심스레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치 제 말이 안 들린다는 듯이 텔레비전만 보면서 멋대로 리모컨을 가져가서 채널을 돌리기까지 하더군요. 제가 보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무시하고선 말이죠. 바로 이때부터 며느리의 고삐가 풀렸던 것 같아요. 틈만 나면 저를 무시하는 투로 말을 톡 쏘아댔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마트에서 뿌린 전단지를 보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어도 면박을 줬죠. 이게 도통 뭔지 모르겠네. 카드 할인 혜택에다가 자체 할인 중복이 가능하다는데 아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예시가 없으니까 확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아유 세일한다는 홍보를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쓰나. 글쎄요. 어머님이 모르신다고 해서 남들도 모를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되죠. 웬만하면 채소 고졸 드릴 텐데 국민학교만 딸랑 나오신 어머님보다 다들 낫지 않을까요? 그런 핀잔을 들으면 저는 목구멍이 턱 막히는 감각이었어요. 학력 가지고 사람의 급을 매기는 거냐고 물었더니 마치 당연한 것을 괜히 묻는다는 식으로 며느리는 저를 흘겨봤죠. 며느리는 자기가 4년제 대학을 나왔으니 전문대를 나온 제 아들보다 자기가 더 위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모, 형제들, 일가 친척들 모두 대학을 나왔다면서 고졸도 찾아보기 힘든 게 자기 집안이라며 어깨에 힘을 줬어요. 저는 분란을 회피하는 성격이라 할 수 있고 무조건 며느리에게 잘 맞춰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제 앞에서 자꾸 학력 얘기를 해대니까 저는 화가 나다 못해 뭔가 억울한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너무한 거 아니니? 자꾸 학력이 어떻다 저쩌다 하면서 그런 거 들먹이는데 우리 딸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명문대 나와서 지금은 외국까지 나가서 일하고 있어. 네가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 우리 딸이 너보다 훨씬 잘난 1등이라는 거지? 아,
저도 그게 신기하긴 해요. 아가씨는 대체 어느 쪽 유전자를 받은 건지. 아니면 상상도 못할 독종일 수도 있죠. 무튼 전 아가씨가 계속 외국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국민학교만 나온 모친한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아가씨도 그렇게 생각할걸요? 아가씨는 제가 보기에 돌연변이 같은 거고요. 양가의 가풍 차이만 봐도 저희 집안은 지적 수준도 높고 교양이 넘치는데 어머님도 그렇고 비록 제가 선택해서 결혼한 남자지만 오빠도 그렇고 살짝 경박해 보여요. 이건 스스로 알고 계시죠? 제가 욕을 듣는 것까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참을 순 있어도 자식 건드는 건 넘길 수 없었습니다. 어디 어른 앞에서 말을 그토록 건방지게 할 수 있냐면서 제가 며느리를 따끔하게 혼냈습니다. 너는 내가 네 시엄마고 넌 나의 며느리란 것을 망각할 때가 잦은 것 같다. 이건 뭐 동네 친구 대하는 것도 아니고 어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조차 빼먹고 나를 대해. 너는 네 행태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자 며느리는 대꾸도 못하고 입술만 삐죽거리더군요. 차마 반박하기 어렵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저를 향해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런 말 절대 안 하는 걸 보고 제가 아주 기가 질려버렸어요. 업무 늘려가고 회사를 더욱 성장시킬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아들에게 시끄러운 소식 전해주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일단 이런 얘기 다 안 전했고요. 며느리가 자기 수 틀리면 말을 아무렇게나 툭툭 던지는 이 버릇, 이것만 조절 잘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때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2주 넘게 며느리와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고요. 다시 만났을 때 저는 며느리가 태도를 좀 고쳐먹길 바랐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굴더군요. 남편이 세상 떠난 직후 원래 집에 있던 중형차는 이웃들한테 판매해서 처리를 했었어요. 저는 운전에 취미가 영 없어서요. 그런데 차가 아예 없으니까 아쉬워서 작은 경차를 살까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마트 앞에서 보니까 여자들이 그런 차를 많이 끌고 다니길래 저도 생각이 들어서 며느리에게 한번 의견을 구해봤던 거예요. 네? 이거 혹시 차 사달라고 미리 밑밥 깔아두시는 거 아니죠? 오빠는 무조건 찬성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너무 싫고요. 그런 의미에서 못 박아둘게요. 절대 못 사드려요. 나는 그냥 작은 경차 내가 몰게 어떨지 그거 물어본 건데 넌 어쩜 그런 말을 하니? 내가 언제 차 사달라고 했니?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럽구나. 저도 당황스러워요. 몰기에 어떠냐고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 부족이라는 거 아닐까요? 국민학교만 나오신 머리라는 걸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거죠. 어머님은 운전하지 마세요. 도로 위에 무법자 되셔서 사고 내실 것 같아요. 그 뒷수습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시키시겠죠? 짜증나. 그때 제 얼굴이 아마 빨개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목부터 그 위까지 엄청 뜨거워진 것을 느꼈거든요. 제게 그런 막말을 내뱉은 며느리는 더 상대하기도 싫다는 듯 휙 돌아서 버려서 제가 차마 짚고 넘어갈 기회조차 잡을 수가 없었고요. 사사건건 제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면 저를 향해 국민학교만 나온 무식함으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시비를 걸어오는 며느리 때문에 전 화병에 걸려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말을 막무가내로 할 때만 빼면 요즘 젊은 사람답게 거침없고 가식 없는 모습이라며 그런 식으로 저는 애써 제 안에서 며느리를 포장해 주려고 하다가 그런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얘를 왜 감싸주고 못난 부분을 못 본 척 해주려는 건가 싶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며느리를 저희 집으로 불러서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오해가 있다면 풀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왜 제게 말을 아무렇게나 하는 건지 며느리에게 그 이유가 뭐냐고 속에 있는 생각을 다 꺼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냥 가감없이 툭 터놓고 말씀드려보자면요. 어머님으로부터 제가 배우고 본받을 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존중할 게 없으니까 저도 예의 차리기가 싫어요. 아니 솔직히 국민학교만 나오셨다는 거가 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좀 창피하고 충격적이기까지 해서요. 그 정도로 배움이 짧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무식한 옛날 분들은 제가 텔레비전 같은 매체에서나 본 것 같은데요. 아니면 머리가 백발이 되신 노인분들이야 뭐 너무 옛날이었으니 학교를 못 다니신 게 이해는 되죠. 근데 어머님께서는 대체 가정 환경이 어땠고 스스로 의지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중학교도 졸업을 못 하신 건지. 이 부분을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걸려서 말이죠. 며느리의 날카롭고 매서운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망연자실한 상태가 됐어요. 그간 저를 향한 며느리의 멸시 가득한 태도가 제 안에서 조금의 과장도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짐작해온 것보다 며느리는 저를 많이 낮잡아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속이 차갑게 가라앉더군요. 반면에 눈시울은 시큰하니 뜨끈하게 달아올랐죠. 이 현상을 말로 표현해보자면 서러움 혹은 분노였을 것 같네요. 그럼 너는 내가 의지라는 것이 부족해서 중학교를 못 마쳤다고 생각하는 거니? 넌 어쩌면 그렇게 네가 살아보지도 않은 시대 속에 네가 처해보지도 않은 내 상황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평가 내릴 수가 있는 거야? 중학교 졸업장만은 따고 싶다고 가족들한테 강력히 주장하시면 되는 거였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더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제 짐작으로는 그 정도 공부쯤은 더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학교 더 다니고 싶다고 가족들한테 말씀은 해보셨고요? 아니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을 아예 못했지. 왜냐면 나는 내가 의뢰 공장에 가야 하는 줄로 알았기 때문이야. 그때는 주변도 다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이거 보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역시 타고나길 생각이 짧으신 거였네요. 어머님, 이런 게 바로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유전이라 하는 게 아니라 저만 봐도 딱 다르잖아요. 저희 집안은 유전적인 특성상 다들 지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고요. 학업에 대한 욕구나 열망도 기본적으로 타고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일가 친척 전부 다 통틀어서 대학 못 나온 경우를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이러니 인생 망친 사람이 아무도 없죠. 어머님은 지금 하는 일 하나도 없이 초라하게 이런 재미없는 생활을 하시잖아요. 재산이 많기라세요? 아니면 개인 능력이 뛰어나기라세요? 결혼해서 며느리 만들어준 아들, 그리고 집안에서 혼자 돌연변이로 태어나 공부 잘해서 외국 나간 딸. 이런 자식들한테 기대서 남은 평생 아무것도 안 하시려는 거 너무 뻔하다고요. 근데 왜 제가 그 장단에 맞춰드려야 돼요? 며느리가 비죽비죽 짙은 웃음을 지으며 으스대더군요. 그 말을 곱씹어보자면 그러니까 자기 집안 유전자와 저의 집안 유전자는 급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셈이었어요. 마치 제 속내를 자기가 다 간파했으니 씨알도 안 먹힌다고 생각하는 듯 굴고 있었고요. 자기가 수준 낮다고 조롱하는 저에게서 태어난 제 아들과 결혼을 한 몸이면서 앞으로 아이도 낳고 살 거면서 어쩜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진작에 알아보긴 했지만 며느리의 인성 수준이 너무나도 저급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금 깨닫게 됐네요.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마디 날리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선수를 치며 귀를 막았어요. 양손으로 자기 귀를 막더니 눈을 찌푸리면서 저를 쳐다보고는 고개까지 살짝 젓더군요. 세상에 아직 날아들지도 않은 자기 시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서는 인상을 쓰는 막장 며느리가 있다는 경우는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주말 드라마에서조차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제가 괜한 상황에서 한마디를 하려던 게 아니라 하도 며느리가 경우 없이 굴기에 따끔하게 일침을 놓아주려던 것뿐인데 제 면전에서 귀를 막는 모습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며느리는 자기 짐을 얼른 챙겨서는 제게 인사도 없이 신발장으로 향했어요. 무식한 나이 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일이라며 신발을 신는 동안 저에게까지 들리도록 혼잣말을 하는 것에 정말로 기가 찼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제가 현관으로 달려가 봤으나 며느리가 더 빨랐어요. 얄미울이 많지 잽싼 동작으로 집을 나가 사라져버렸고 저는 그날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느라 혼났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어떤 인물이든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뿐이었고 아들이 가정 꾸려서 안정적으로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바람뿐이었건만 왜 사태가 이렇게 된 건지 너무 속상했어요. 이게 다 국민학교만 나온 제 탓인가 싶은 나약한 생각을 했다가 고쳐먹었고 그러자 제 안에서 그동안의 며느리가 보여준 언행을 곱씹는 동안 서서히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가만히 있어보자. 그간 참고 배려하느라 노력하는 바람에 그렇게 구는 게 아이의 습관이 돼버렸네. 이건 필시 잘못됐다. 남들이 이 상황을 본다면 뭐라고 생각할까? 되바라진 며느리보다도 등신같이 끌려다니는 시어머니를 답답하다며 욕하진 않을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처신하자.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가 저는 지난 저의 행동들을 돌아보았고 필요 이상의 배려는 나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먼저 떠난 남편이 본다면 이 상황을 분명히 용인하지 않을 터였죠. 그런 확신을 가진 채로 저는 아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때문에 많이 속상했는데 어제 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술술 다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아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설마 자기 아내가 아무리 고집 있고 성격이 있어도 제게 그런 행동을 할 줄은 몰랐다면서 몹시 당황해하더군요. 저는 머뭇거리며 제 생각을 덧붙였어요. 이건 조금 민망하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말이야. 아무래도 내가 국민학교만 나왔다는 사실이 고학력자가 집안에 널린 며느리 시각에서 보기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듯 싶구나. 내 존재 자체가 내 며느리에겐 우스워 보인다는 것을 내가 처절하게 느낀 지 사실 꽤 됐어. 예?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걸로 엄마를 우습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예의가 아니죠. 그걸 떠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제가 단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일러줄게요. 나이가 들어서 담이 작아져 그런 건지 아니면 제 천성이 그런 것인지 아들이 제 고민을 다 듣고 격하게 반응을 해온 것에 기쁘고 고맙기도 했지만 이걸로 부부싸움이 크게 벌어지기라도 할까봐 괜히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못돼 먹은 며느리 같은 사람이 제 아들의 아내라는 게 싫으면서도 제 아들이 저 때문에 혹시 결혼 생활을 망쳐서 이혼 딱지라도 붙으면 어쩌나 싶었던 것이죠. 그걸로 나중에 아들에게서 원망을 들을까봐 걱정되었던 것이 사실은 가장 궁극적인 이유였고요. 아무튼 그로부터 이틀 뒤 아들은 부부끼리 대화로 잘 해결했다고 저에게 결과를 전해왔어요. 앞으로 제가 마음 쓸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하면서 며느리도 속으로 저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길래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죠. 이제 며느리가 자기 태도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안 그렇게 굴 줄로 믿었고요. 다음에 얼굴 보면 진솔한 얘기나 며느리와 나눠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자기한테 하실 말씀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도 저한테 용건이 있다면서 만나자고 했죠. 그래서 제가 아들 며느리 집에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맛있는 간식도 사다 놓아주고 싶어서였죠. 간단하게 장을 본 뒤 그걸 양손에 들고 저는 왠지 모르게 설레는 기분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허심탄회하게 자기 속을 털어놓으며 저에게 사과를 하는 그림이 머릿속에서는 그려지고 있었죠. 지난 시간 동안 며느리로부터 당한 자잘한 수모들을 떠올리면 속이 뒤집혔으나 그쪽에서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온다면 저는 충분히 받아줄 용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그린 것과 전혀 달랐네요. 오셨어요? 그런 건 또 뭐하러 사오셨어요? 별로 달갑지도 않은데. 일단 앉으세요. 아들한테 쪼르르 달려가 이것저것 다 떠드신 심정이 어떤진 안 궁금하지만 앞으로 안 그러시겠다는 약속은 받고 싶으니까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해야만 했어요. 한쪽 인매를 비뚤게 당기며 웃는 며느리는 명백히 저를 비웃고 있었고 제가 2번 다시 나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자기의 바람을 똑바로 내놨습니다. 서로에게 유감인 점은 당사자끼리 해결을 해야 맞는 것이고 저처럼 아들에게 치맛바람 펄럭거리는 엄마는 전형적인 무식하고 비이성적인 인간상이라고 했어요. 저는 며느리와 부엌 식탁에 마주보고 앉은 채로 헛웃음을 내뱉었네요. 커피나 차는 고사하고 냉수 한 잔 안 내어준 며느리의 태도에서 저를 향해 사과할 마음도 없고 반성도 전혀 안 하고 있음을 아주 잘 알 수 있었죠.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라고 힘든 일 없고 짜증나는 일 없었겠어요? 사실 매일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제 친정 식구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감내하면서 묵묵하게 지내왔어요. 근데 어머님은 뭐예요? 아들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떠들고서 해결을 해달라고 징징거리셨죠?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건데요. 어머님보다 제가 정신연령이 높아도 한참 더 높은 것 같아요. 뭐, 정신연령? 네가 지금 나를 사고분별 옳게 못하는 사람으로 보는구나. 그게 사실이잖아요. 앞으로는 2번 다시 아들에게 찡찡거리며 다 일러바치고 며느리로 혼내달라고 하는 시어머니로 살지 않겠다고 저한테 맹세를 해주셨으면 하네요. 그 당당한 요구에 제가 얼이 빠져버렸죠. 그리고 며느리는 명절이나 생일이 아닌 이상 제 얼굴을 안 보고 살 거라고도 했어요. 이 모든 황당한 말들, 그걸 홧김에 뱉은 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 본심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듯 며느리는 아주 태연했고요. 낯빛이 어두워진 저를 앞에 두고도 자기 손톱끝이나 들여다보면서 입바람을 후 부는 여유나 부리고 있었어요.
저에게 이런 모욕을 주고도 앞으로 결혼 생활할 자신이 있냐고 조용히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크게 웃었습니다. 하나도 안 무섭고 전혀 겁나지 않는다면서 아예 배를 잡고 웃더군요. 아둔한 저를 닮아서 어딘가 약삭 바르지 못한 제 아들을 자기가 열심히 조종하면서 잘 살아보겠다는 며느리의 말까지 듣고서는 저 역시도 웃어버렸네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제 안에 깊숙한 곳으로부터 웃음이 막 튀어나왔어요. 아마 하늘에 있는 제 남편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가 딱 이 찰나에 웃음을 터뜨렸지 않을까 싶었네요. 내가 아주 재밌는 인물을 내 며느리로 들인 거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잘해주려고 이왕이면 시집 온 김에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널 전적으로 배려해주려 노력한 내 자신이 후회가 되는 참이네. 그러지 말고 정신에 곱비 풀린 네 수준에 맞춰서 놀았다면 아주 흥미로운 고부관계가 됐을 텐데 너무 재미없게 지낸 것 같네. 그간 내가 대충 남겨주니까 네가 끝도 없이 기어올라도 되는 줄 알고 이 지경으로 까부는 걸 보니 이건 내 잘못이렸다. 네? 갑자기 뭔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사과라도 넙죽 들을 줄 아셨나요? 어머님께서 본인 잘못이라고 여기신다면 안 말릴게요. 네, 모두 다 어머님 잘못으로 하세요. 며느리가 조금 당황한 얼굴로 그러나 입에는 여전히 싸가지를 상실한 채로 나불거리는 동안에도 저는 피식 웃어대고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예전에 한창 방황하고 다닐 때 그것이 저는 부모의 탓이라고 여겼듯 며느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게 만든 저의 안일함이 잘못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였죠. 우리 아들이 처복이 있으면 자기 아내 덕을 봐서 집안 재산을 일찍이 선점할 수 있었을 텐데 보아하니 물 건너갔구나. 이제야 뒤늦게 정신 차리고 살고 있으면 뭘 하겠노. 이렇게까지 처복이 없어서야. 우리 아들 녀석 팔자겠지 이것도. 난 먼저 떠난 우리 집 바깥 양반하고 굳세 맹세한 것이 있으니까 절대 너 같은 아내를 둔 우리 아들에겐 돈 주지 않을 테야. 정신 차리지 않는 자식에겐 돈 안 주기로 했거든? 그러니 너도 그런 줄 알아라. 참나, 어머님, 도대체 뭔 돈이 있으시다고 그러세요? 어디 뭐 몇 천만 원 따로 꽁쳐두신 재산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렇게 센 척하면서 폼 잡으시는 것도 제 눈에는 딱 국민학교만 나온 사람의 머리에서 계산될 만한 행동으로 보이고요. 살짝 귀엽게 느껴지네요. 대단히 애를 쓰십니다, 어머님. 네가 아주 끝도 모르고 설치는데 어디서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이따위로 구는 거니. 등신처럼 그간 숙여준 나도 나지만 이 정도의 성질머리까지는 용케 안 드러내고 지내온 너도 참 너구나. 그래, 내가 국민학교만 나와서 가방끈이 상당히 짧다. 하지만 사는 데는 지장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학력 부족해서 무식하다는 소리 좀 들으면 어떠니? 내 자신이 70억인데 이 정도면 아예 국민학교마저 안 나와도 될 법했지 않니? 호쾌한 제 목소리를 끝으로 숨막히는 침묵이 따라왔어요. 며느리는 난데없이 몸에 마비가 걸린 사람 마냥 딱딱하게 굳어서는 숨도 안 쉬고서 멍하게 변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네요. 그 반응에 제가 재차 웃고 말았습니다. 자기 시어머니는 자기 남편의 모친인데 그런 어른에게 기본적인 예의도 지킬 줄 모르고 학력으로 사람을 멋대로 평가하며 계급을 낮잡아 본 며느리 같은 천하의 아나무인도 거액의 숫자 앞에서는 얼음이 돼버린다는 것이 우습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했고 한편으론 다 부질없구나 라는 상념이 함께 들었대요. 며느리가 몸을 떨면서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지금 한참 고민했어요. 얼마라고요? 몇 억이요? 70억이요? 에이, 그건 말도 안 되죠. 전 그런 엄청난 재산 얘기 아예 듣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의 재산이 있으시다고 보기엔 사는 수준이 평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방금은 허세 떨어보신 거죠, 그쵸? 왜? 내가 정말로 그 돈이 있을까봐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든? 근데 어쩌나? 그 돈 진짜 있는데. 우리 부부는 원체 과시욕이 없었던 데다가
장남이라고 있는 아들 녀석이 자꾸만 엇나가 버릇을 하니까 그 돈 안 꺼내 보이고 살았을 뿐이야. 건물이고 땅이고 세상 천지에 자랑하며 내보일 것 투성이로 가지고 있지만 그러는 법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그게 바로 네가 시집온 우리 집안이고. 아, 넌 우리 집안 재산의 덕을 볼 일이 없을 테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제 며느리는 아예 사색이 돼버렸고 제가 허언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앉은 몸을 더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표정으로 어쩐지 생활비를 전혀 안 받으시는데도 사시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왔다는 말을 계속 혼자 쭝얼쭝얼거리더니 갑자기 고개를 번쩍 치켜들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에게는 돈을 주셔야 하는 거 아시죠? 네? 집안의 장남이고 기둥이잖아요. 부모의 재산은 자식에게 가도록 돼 있어요. 주기 싫다고 우기시면 어떡해요? 당연히 재산 주셔야 하고 저는 어머님 아들의 배우자로서 현명하게 그 재산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지난 일들은 다 잊고 어머님이나 저나 앞으로 잘 지내면 될 일이에요. 제가 달라질 거고 어머님께 효도하는 며느리가 될 테니까 부디 두고 봐주세요. 이딴 것도 사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며느리가 제게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어도 안 받아주고 싶은 심정이었건만 이런 저의 속도 모르고 아직 까불어대고 있었으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었네요. 아들에게 돈을 안 주겠다는 것으로 며느리를 압박한 것이 없으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의 며느리를 집안에서 치워버리고 싶었죠. 네가 대관절 뭐라고 함부로 내 결정을 미리 속단해? 너의 밑바닥을 이미 내가 다 봐버렸는데 받아들여줄 이유가 내게 있을까? 아무래도 없겠지. 그동안 나의 우라통을 터지게 만들고 내 두통을 악화시켜 주어서 내가 아주 너에게 고마워서 미치겠구나. 이제 슬슬 작별하면 좋을 것 같으니 당장 내 아들하고 이혼해. 못 배워먹은 내 눈에도 무식해 보이는 너 따위에게 우리 집안 핏줄을 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며느리는 너무 놀랐는지 제가 일가를 터뜨리자마자 바로 딸꾹질을 시작했어요. 그 때문에 말도 똑바로 뱉을 수 없었고 제가 짐을 챙겨서 집을 나서는 것도 만류할 수가 없었죠. 신발장 앞에서 며느리는 철푸덕 엎어지듯 무릎을 꿇었고 저에게 빌어댔어요. 계속 딸꾹거려서 말은 옳게 못 이었지만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두 손을 모아서 싹싹 빌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짧은 코웃음만 쳐준 채 등을 돌려버렸네요. 자기가 저에게 아나무인으로 굴어댔었으니 뿌린 만큼 거둔다는 것을 그 순간 며느리는 깨달았을 겁니다. 닫힌 현관문 안쪽에서 며느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 후로 아들하고 며느리가 엄청 다퉜어요. 여태까지 며느리가 그런 그릇된 행동만을 해왔건만 제 아들하고 다툴 명목이 뭐가 있었냐고요? 글쎄요, 며느리가 주장하기론 저희 집안 사람들이 다 한통속으로 자기를 속였다고 했어요. 부자인 걸 말을 안 해줬으니 그걸 속이려고 작정한 거나 다름없다면서 말이죠. 제가 부동산을 그렇게 쥐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자기가 저에게 무례하게 굴 일도 없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깍듯이 예의를 차려서 행동했을 거래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라고 하지만 이토록 대놓고 스스로가 속물적인 기준을 두고 있다며 드러내는 며느리의 모습이 제겐 곱게 보이지 않더군요. 이미 며느리라는 인물에게서 마음도 떠버린 후였지만요. 아들 또한 며느리에게 질려버렸어요. 둘이 다툴 때 홧김에 며느리가 제 아들의 뺨을 때렸다는데요. 아들은 그거 맞고서 너무 놀란 나머지 얼어붙어서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자 며느리가 기세가 등등하기라도 했는지 제 아들을 향해 집안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악다구니를 썼다고 하더군요. 제 아들에게 화풀이를 한 거였죠. 이성을 잃고 화를 표출해댄 며느리를 피해서 아들은 늦은 밤에 집을 나서버렸고 자기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 상황이 돼서 너무 속상하다며 그간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한 거죠. 똑부러지는 제 딸은 자기 오빠한테 당장 병원 가서 진단서부터 끊으라는 현명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은 어리둥절했지만 똑똑한 자기 동생 말을 곧장 따랐고 그건 며느리한테 맞은 중요한 증거가 됐어요. 저도 며느리가 제 아들을 때렸다는 걸 뒤늦게 알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금세 이혼이라는 결론이 나서 정말 다행이었죠. 며느리는 이혼 못한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오죽하면 그 형제 자매들이 와서 진정시킬 정도였네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내가 내 손으로 동아줄을,
황금줄을 자른 거였다고? 내 평생 언감생심 만져볼 수도 없는 70억을 그 집안 며느리 자리를 내가 스스로 걷어찬 셈인 거야? 이건 아니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이럴 순 없는 거야. 나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우리 집안 다 똑똑한 사람들만 있어. 내가 이렇게 당할 것 같아? 원체 기고만장했던 며느리였으니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겪으며 정신적 타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나 봐요. 완전히 횡설수설해대면서 계속 정신을 못 차렸고 그 모습에 깜짝 놀라신 사부인께서 당장 이혼하는 게 수순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참고로 사부인께서 저랑 제 아들에게 70억이 대체 무슨 이야기냐고 물어보셨을 때 저희 모자는 고개를 가로저었답니다. 그러자 당신의 딸이 시어머니한테 막말하며 대들고 남편을 때려서 병원 진단서까지 끊게 만들고 잘 쳐줘봐야 중산층으로 보이는 시댁이 부동산 부자라는 망상에까지 시달리는 상태라고 여기신 사부인께서는 이대로 소송을 당하더라도 이혼만은 안 해줄 거라는 며느리를 단호하게 처단하신 거예요. 강제로 이혼 도장 찍게 만드신 거였죠. 며느리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으나 별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어른 앞에서 감정 다스리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굴던 그 작은 내면의 그릇이 결국 스스로를 구원해주지 못한 셈이었네요. 그렇게 자기 집안 식구들이 전부 고학력자라서 저희 집안과는 아예 비교가 안 된다는 등 자기가 저보다 모든 면에서 몇 수 위라는 등 그렇게 떠들어댔던 며느리였는데 퇴장은 아주 초라했네요. 그 후로 저는 아들과 오붓하게 진솔한 대화를 몇 번 나눴어요. 아들이 그러는데 며느리는 학창시절부터 학업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받아온 사람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격적으로 살짝 뒤틀린 듯 싶다는 아들의 말에 저도 동의했네요. 이유 없는 현상은 없다고 하니까 말이죠. 자기가 결혼을 잘못해서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 사달을 내버렸다며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저야말로 너무나도 미안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스스로를 못났다고 여길 때마다 저는 아니야, 진짜로 못난 건 바로 나란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 왔었죠. 그래서 저는 이참에 그런 걸 그만두고 싶어서 그냥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아들과 저 둘 다 자존감 부족한 모습은 이제 다 날려버리고 앞으로 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보자는 다짐이었네요. 그 후로 딸은 외국살이를 그만두고 귀국이라는 선택을 해서 저를 안심시켜줬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에 새 가족 오붓하게 또 화목하게 지내던 와중에 며느리를 마주칠 일이 있었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딸과 팔짱을 낀 채로 주문한 음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눈앞에 딱 며느리가 등장한 거예요. 서로 눈이 마주치고서는 흠칫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창피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정신 차렸어요. 맑게 정신이 돌아온 뒤에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가족들이 말을 맞춰서 건물 어떤 거 있고 땅 어떤 거 있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제가 당시에 진위 여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의 요지는 저와 아들이 70억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었죠. 제 옆에서 딸이 너무 웃겼는지 푸흡 소리와 함께 웃음을 터뜨렸고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째리더군요. 저희가 주문한 음료가 나왔다는 소리에 딸은 연신 웃음을 흘리며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저는 괜찮다는 표시로 딸에게 이미 눈짓을 해준 뒤였고요. 이제 둘이 되자 며느리는 삐딱하게 고개를 한껏 기울인 채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여전히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 그 태도에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학교만 딸랑 나오신 분도 평일 대낮에 스타벅스 이용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참 살기는 좋은 것 같네요. 대학 나온 보람을 죽여놓는 나라꼴이 재밌어요? 아, 맞다. 건물주라서 여유로우시다고 하셨었죠? 그럼 스타벅스 다니실 수도 있죠. 그런데요, 대체 근데 어떤 건물인 거예요? 여기처럼 번지르르한 대형 빌딩에 1층에 스타벅스 입점을 했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럴싸한 건물이니까 저한테 유세 부린 거 맞죠? 유세? 내가 그런 걸 부렸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나이가 드니 자꾸 깜빡깜빡해서 말이야. 그래도 바로 여기 이 건물이 내 소유라는 것쯤은 똑똑히 기억하고 살아. 그럼 커피 잘 마시고 가렴.
기왕이면 건물 구경도 더 하다 가고. 그때 마침 제가 그쪽을 쳐다보자 저와 눈이 마주친 스타벅스 직원들이 저희 모녀를 향해 일제히 목례를 보내왔어요. 음료를 받아든 제 딸은 배시시 웃고 있었고요. 그러자 상황 파악을 마쳤는지 며느리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안색은 삽시간에 창백해진 채였고요. 이럴 수가.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가 어머님 건물이라고요? 진짜로 이 건물이 어머님 소유라고요? 정말이라고요? 그 애달픈 절규를 들으며 저는 남이 된 마당인데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냐는 표정으로 쳐다봐 줬더니 안색이 더욱더 사색으로 변하더군요. 며느리, 아니 그 아가씨는 고개를 연신 흔들면서 이건 말도 안 된다며 중얼거렸고 저랑 딸은 그대로 내버려둔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매장을 빠져나갔어요. 바로 앞 도로에는 잠시 정차해둔 차 한 대가 있었고 저희 모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운전석에서 아들이 내렸어요. 씩 웃으면서 저 타라고 센스 있게 차 뒷문을 열어주던 아들이 갑자기 어딘가를 보고는 멈칫했죠. 저와 딸이 고개를 그쪽으로 돌려봤더니 통유리로 돼 있는 스타벅스에서 그 아가씨가 창에 딱 붙어서 저희 쪽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창백하게 질려있는 표정으로 말이죠. 어쩌다 마주쳤다고 알려줬더니 아들이 한숨 쉬며 고개를 저었죠. 원래 아들은 예전에 구입했던 중고차만 알뜰하게 타고 다녔다가 이혼 이후 벤츠 신용을 뽑았어요. 이 적나라한 변화에 그 아가씨가 망연자실한 거였죠. 건물에서 뛰어나온 관리인 2명이 웃으면서 인사를 보내왔고 저희 가족은 배웅을 받으며 차를 타고 그곳을 벗어났답니다. 끝까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의나 반성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인물이 저희 집안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새삼 다행으로 여기며 가슴을 쓸어내렸네요. 제가 풀어놓은 이야기는 여기서 매듭 지을까 해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